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이 단 한 발의 미사일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현무칠 2단 두 글자가 워싱턴 DC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핵벙커조차 뚫는 괴물 미사일을 손에 쥔 나라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미국은 100억 달러를 들고 한국의 지하벙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안 됩니다. 세계 최강국이 거절을 당한 그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콜터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는 만 54살이고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랜드 연구소에서 방산 획득 전략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8번째 해를 이 일과 함께하고 있죠. 제 아버지 로버트 콜터는 1930년생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19살에 미국 육군에 자원 입대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총을 쥔 것은 195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고 아버지는 그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질 듯 흔들리던 그 혹독한 여름과 겨울을 아버지는 살아남으셨습니다. 동료 5명 중 3이 돌아오지 못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대학에 들어간 해 가을의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브래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강인하더라. 그 눈빛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고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전쟁 회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몰랐던 22살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진짜로 꽂히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30살에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저는 미국 국방부 방산 획득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방산 협력 분야를 담당했고 이후 미국과 유럽 방산 협력 프로그램 총괄을 거쳐 랜드 연구소 수석 연구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전 세계 23개 나라의 방산 역량을 직접 두 발로 밟으며 평가해 왔습니다. 독일 디셀도르프 외곽의 라인메탈 공장 생산 라인을 손으로 만져봤고 이스라엘 하이파의 라파엘 연구소 내부에서 연구원들과 밥을 먹었으며 영국 브리스톨 합동 방산 연구소에서 한 달을 살다시피 한 적도 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그룹의 파리 본사에서 나흘 밤을 꼬박 세운 적도 있었고 스웨덴 사부의 설계 실험실 안에서 엔지니어들 옆에 나란히 앉아 도면을 들여다본 기억도 있습니다. 방산이 곧 국력입니다. 국력이 곧 외교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나라가 을이 되고 어느 나라가 갑이 되는지 그 차이가 결국 무기의 품질과 생산력에서 갈린다는 것을 저는 뼛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고 인상보다 수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28년 경력의 핵심이었죠. 그런 제가 아시아 방산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일본은 정밀 부품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섬세한 가공 기술, 오차 없는 공정 관리, 그것만큼은 인정했습니다. 인도는 잠재력은 거대하지만 실행력이 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는 잘하는데 대량 생산과 품질 유지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됐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요. 한국은 미국이 설계한 무기를 조립해서 납품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이식받아서 현지화하는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지금 이 말을 하자니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28년 동안 가슴 한쪽에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내부에서 작성된 아시아 방산 역량 분석 리포트에도 한국은 늘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 리포트의 한국 항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제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콜터가 한국 어딘가의 산등성이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아버지가 소총을 옆에 세워두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끔 꺼내보면서도
아버지가 하신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강인하더라. 저는 그것을 전쟁을 함께 겪은 사람에 대한 막연한 감상쯤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건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사무실은 워싱턴 DC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알링턴 중심가 14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꽤 멋진 전망이었죠.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먼저 국방부에서 넘어오는 일일 브리핑 자료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모니터 3개를 켜고 각국 방산 동향 자료를 하나씩 열어가는 것이 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의식이었죠. 그 의식에는 나름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국방부 일일 정보 요약 자료를 읽고 다음으로 나토 동맹국 방산 동향 보고서를 후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방산 시장 동향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아시아 방산 자료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서 자체가 이미 제 편견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책상 옆에는 항상 3개의 서류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검토 서류함이었고 두 번째는 일반 검토 서류함이었으며 세 번째는 참고 보관 서류함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자료는 언제나 세 번째 서류함에 들어갔습니다. 참고 보관. 그것이 제가 한국 방산에 부여한 위치였습니다. 지금은 그 세 번째 서류함이 얼마나 오만한 상징이었는지 압니다. 제 옆자리에는 짐 할로란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짐은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인데 아시아 방산 시장 분석을 주로 담당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짐은 표정이 풍부하고 말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저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죠. 저는 데이터를 보고 짐은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수치를 신뢰하고 짐은 현장을 신뢰했습니다. 그 차이가 때로 부딪히기도 했지만 우리는 꽤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짐의 현장 감각이 제 분석의 허점을 보완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짐은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래드, 한국이 요즘 심상치 않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말은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늘 나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러면 짐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브래드, 이번엔 진짜 달라. 뭔가를 만들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수준의 것을. 저는 그 말에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제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2023년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 랜드 연구소에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탄약 수급 문제가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외교가에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긴장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도를 지나치다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고 회의실에서 오가는 대화의 결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방산업계의 자기 조정 능력을 믿었습니다.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따라온다. 그것이 제가 28년간 경험한 자본주의 방산 시장의 원리였으니까요. 당시 저는 미국과 유럽 방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종합 분석하는 리포트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 업체의 생산 라인 현황, 인력 규모, 원자재 조달 능력, 분기별 생산 목표치를 하나하나 취합해서 정리한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그 리포트의 결론은 간결했습니다. 현재 생산 속도로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탄약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6개월에서 12개월의 증산 조정 기간이 주어지면 해소 가능하다. 저는 그것이 일시적인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문제라고 낙관했죠. 그 낙관이 얼마나 안이한 것이었는지 저는 2달 뒤에 알게 됩니다. 그해 11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아 브리핑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5페이지 남짓이던 브리핑 자료가 12페이지였습니다. 표지 색깔도 달랐습니다. 평소의 흰색 표지 대신 연한 붉은색 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 표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탄약 비축량 감소 속도 예측치 초과.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 155mm 포탄 소모 속도 당초 예측의 2.8배. 국내 생산 능력 한계 도달 임박. 동맹국 대체 공급원 확보 시급. 저는 그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예측의 2.8배.
그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는 방산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압니다. 전쟁은 항상 예측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2.8배는 너무 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리포트의 결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짐을 돌아봤습니다. 짐도 같은 자료를 읽고 있었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번엔 진짜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체 공급원 검토 필요. 동맹국 중 대규모 생산 여력 보유 가능 국가 우선 조사 권고. 그 아래에 국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설마 한국이? 아직은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1월이 12월로 넘어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 1월에 워싱턴 DC는 유독 추웠습니다. 포토맥 강의 살얼음이 끼던 그 겨울 아침들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눈 아래에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탄약 문제는 수면 아래에서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하는 상황.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면 됩니다. 말하기 두려운 문제만이 침묵 속에서 숨겨집니다. 그 무렵 국방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참석 대상자 목록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딱 3글자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공급망 위기. 저는 그날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획득총괄실장, 합참전략기획부장, 국무부 방산 담당 차관보, 그리고 제가 이름만 알던 펜타곤 고위 관료 여러 명. 이 사람들이 한 방에 모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감이 온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탄약 소모 속도와 미국 생산 능력 사이에 간극이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그래프였습니다. 두 선이 만나는 교차점. 발표자가 그 지점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6달 내에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이 시점을 넘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는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동맹국 중에 우리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발표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생산 여력과 기술 수준을 동시에 보유한 동맹국은 사실상 한 곳입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 안에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옆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무기를 조립하는 나라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직후 제 상관인 덱스터 윌리엄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덱스터는 국방부 방산 획득 총괄실장으로 저보다 10살이 많고 방산업계에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 이사회와 연결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덱스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너 한국 가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덱스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웃음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6시 반에 출근해서 여느 때처럼 브리핑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는 표지부터 달랐습니다. 붉은 글씨로 기밀이라고 찍혀 있었고 봉투 안에 이중으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으면서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형식의 자료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확히는 손이 풀리면서 내려놓아진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무7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확인.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8톤. 지하 관통 능력 확인. 기존 방공 체계 회피 가능성 높음. 톡자 개발 완료. 해외 기술 의존도 0%.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습니다. 5번 읽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8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산 전문가라면 누구나 압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에 버금가는 물리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입니다. 지하 수십 미터의 구축된 철근, 콘크리트 벙커도 순식간에 관통하는 탄두 중량. 기존 방공 미사일로는 요격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비행 궤적. 이것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날 오전 짐이 제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짐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드 봤어? 나 이거 사실 한 달 전부터 들었어. 한국 쪽 소식통한테. 근데 내가 안 믿을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8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가 한 달 전부터 돌던 소문을 흘려들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짐이 알고 있었고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성명의 내용은 명확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무7 또는 이에 준하는 첨단 유도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할 경우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면서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직접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현무7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두렵지 않은 무기에 공식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푸틴이 한국 미사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증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획득 총괄실장으로부터 임무 지시서가 이메일로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브래드 콜터 선임 연구원은 대한민국 현지 방산 실사 임무를 수행한다. 목적 현무7 기술 현황 파악 및 방산 협력 가능성 타진. 기간 2주. 출발 내일 모레 아침.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이 저라는 것. 서랍에서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등성이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 강인하더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내일 모레 저는 서울로 갑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현지 시각 오전 5시 40분에 내렸습니다. 2024년 2월의 새벽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현무7 관련 기밀 자료를 다시 읽고 한국 방산업체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공개된 논문들을 풀었습니다. 읽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졌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늘 읽을수록 아는 게 많아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는 처음으로 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좁은 세계 안의 것이었는지가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빛도 없는 깜깜한 바다였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무엇을 봤는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수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와 수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봤는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 태평양 위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이미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정돈된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수십 개의 국제공항을 드나든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그 어느 국가도 달랐습니다. 히드로도 샤를드골도 프랑크푸르트도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인천공항이 더 나았습니다. 터미널은 새벽 6시가 안 된 시간임에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의 글씨는 선명했고 동선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으며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공항만큼은
하지만 공항 하나로 판단을 바꾸는 것은 저답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박사였습니다. 48살. 국방과학연구소 유도무기 체계연구부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 박사. 카이스트 박사후 연구원 출신. 논문 피인용 횟수 1200회 이상. 저는 사전에 받은 자료에서 이준혁 박사의 이력을 이미 검토했었습니다. 이력 자체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제 앞에 서서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브래드 콜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만인가 자신감인가. 저는 아직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울 도심을 처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들이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면서 생각했습니다. 1950년에 이 나라는 전쟁의 잿더미였습니다. 아버지가 총을 들고 지킨 그 땅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제 편견의 벽에. 이튿날 아침 저는 이준혁 박사와 함께 첫 공식 미팅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산협력회의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의실 한가운데 길고 넓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두껍게 인쇄된 브리핑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가득 채운 것은 숫자였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개발 연대표, 각 모델별 성능 재원, 독자 개발 비율, 국산화 부품 수, 그리고 마지막 줄, 현무 7 독자 개발 완료, 해외 기술 의존도 0%, 핵심 부품 국산화율 97%.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외 기술 의존도 0%,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어떤 선진국의 설계, 지원도 없이 순수하게 한국 독자 기술로 완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틀린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준혁 박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했고 데이터가 설명하게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설득되기 쉬운 방식이었죠.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질문도 줄었습니다. 반박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항상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미팅이 끝난 뒤 저는 한국 측에 핵심 요청을 했습니다. 현무 7의 세부 기술 자료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것과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도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억 달러. 저는 그 숫자가 모든 문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28년 동안 그 믿음이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준혁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자료 열람은 지금 단계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 제한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두 글자가 회의실 공기를 가르며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거절한 겁니까?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가진 미국이 100억 달러 수표를 들고 왔는데 안 된다고요? 저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그 이후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더 불편했습니다. 흔들렸더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DC에서 덱스터 윌리엄스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덱스터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브래드, 어떻게든 끌어내야 해.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방법을 찾아. 무조건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면 뭔가 더 큰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저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첨단 방산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현무 7 관련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카드는 제가 28년 동안 가장 확실하게 믿어온 협상 도구였습니다. 영국도, 독일도,
이스라엘도 이 카드 앞에서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기술 이전 패키지 자료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의 방공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위성항법 정밀도 향상 기술, 항공전자 시스템 설계 기술, 스텔스 코팅 소재 기술, 꽤 두터운 패키지였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자료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좌측에는 미국이 제안한 기술 목록, 우측에는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공 시스템 소프트웨어, 한국 기술 수준 동등 이상. 위성항법 정밀도, 한국 기술 수준 동등. 항공전자 시스템, 한국 독자 개발 완료. 스텔스 코팅 소재, 한국 독자 연구 진행 중, 미국과 격차 없음. 이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이 기술들은 저희도 이미 갖고 있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를 자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협상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망치처럼 제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28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넣으면서 이준혁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지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는 내내 도로 옆으로 늘어선 건물들이 지나쳐갔습니다. 빠르고 단정하고 생기 있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니바에서 버번 위스키를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래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지갑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강인하더라. 아버지, 당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말을 소리내어 할 수 없었습니다. 28년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 제안, 기술 교류 협정 제안, 우선 구매 협정 제안. 그러나 한국 측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0억 달러도, 기술 이전도, 어떤 제안도 한국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덱스터의 압박 전화가 매일 날아왔고 저는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준혁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함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공식 미팅이 아닙니다. 그냥 밥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식 협상이 아닌 자리에서 경계를 낮추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하지만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협상 테이블에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혁 박사가 안내한 곳은 서울 마포구 어느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간판도 작고 입구도 좁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연기가 자욱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시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 박사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가장 편해 보였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삼겹살을 직접 뒤집으면서 소주를 따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처음 마셔봤습니다. 독했습니다. 목 안에 뜨겁게 내려가는 것이 버번 위스키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저는 오늘 협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혁 박사의 아버지 이름은 이창수였습니다. 1945년생. 한국전쟁 직후에 폐허 속에서 태어나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자란 분이셨습니다. 12살까지 맨발로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낮에는 공장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독학으로 기계공학을 공부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분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한 학기를 쉬고 다시 복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 선택이 놀라웠습니다.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방산 자립을 선언하던 시절 이창수 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공개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당시 민간 기업에서 제시한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돈도 안 되는 데를 가냐고. 그런데 이창수 씨는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혁 박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연기 자욱한 고깃집 안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미사일을 만들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고 참고할 선례도 없었으며 관련 서적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외에서 자료를 가져오려 해도 선진국들은 기술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완전한 맨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맨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흰 종이 위에 연필로 선을 그으면서요.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못 만드는 것은 없다. 포기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이 아버지의 습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구소 창고에서 아버지가 남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쓰신 노트였는데 거기에도 같은 문장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못 만드는 것은 없다. 그 문장 뒤에 항상 이런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패. 내일 다시. 그 문장이 수백 페이지에 걸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실패와 다시 사이에 절망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일 다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주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한국을 조립 공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세계에서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워왔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아버지, 낡은 흑백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 사람들은 정말 강인하더라. 이준혁 박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브래드 씨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지킨 땅에서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 뒤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모른 척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삼겹살 연기가 눈에 들어간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식당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이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특별한 곳에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입니다. 브래드 씨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실패. 내일 다시. 그 단순한 문장이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준혁 박사와 함께 충청남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연구소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광활한 부지 위에 여러 동의 연구동이 들어서 있었고 곳곳에 젊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보안 절차를 거치면서 이미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현무칠이 태어났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연구소 내부를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역사관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개발 연대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978년 배꼽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현무1, 현무2, 현무3, 현무4를 거쳐 현무7까지 반세기에 걸친 집요한 여정이 벽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대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1978년이라면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000를 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나라는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돈도 없이, 기술도 없이, 경험도 없이, 그냥 결심 하나로. 저는 그 결심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첫 설계도를 그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 연구소 초창기 사진이었습니다. 허름한 건물 앞에 몇 명의 연구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이 낡았고 신발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기술 문서 열람실로 이동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특별 열람 허가를 받아준 덕분에 저는 현무 개발 과정의 실제 기술 기록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 건의 바인더에 빼곡하게 담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실험의 기록, 다시 시도한 기록, 또 실패한 기록, 그리고 다시 일어선 기록.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하나씩 펼쳐가면서 그 반복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한 바인더에는 붉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패. 그러나 이유를 알았다. 내일 다시 한다. 날짜는 1982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붉은 글씨 위를 살짝 짚었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거칠었습니다. 이 메모를 쓴 사람의 마음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 이유를 알아냈으니 내일은 다르다고 믿은 사람. 다른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1985년 시험 발사 실패. 원인 분석. 추진체 연료 혼합 비율 오차. 수정 방향 제시. 그 뒤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실패, 분석, 수정, 다시, 또 실패, 또 분석, 또 수정, 또 다시. 저는 그 패턴을 보면서 무언가가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레시피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7이나 28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일합니다. 선배들이 이 기록들을 처음 보여줬을 때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패할 때마다 여기 와서 이 기록들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꾸밈 없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다음 현물을 만들 것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허가받은 열람 시간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반도 보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워싱턴 DC에서 덱스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다가 조용히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덱스터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준혁 박사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혁 박사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준혁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무포가 완성되기 바로 전에요. 현무칠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무칠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이 차 안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준혁 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번 방문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중단 요구입니다. 덱스터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채널을 통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분노였습니다. 덱스터가 왜 이러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실력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면 지금까지 미국 방산업계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흔들립니다. 덱스터 뒤에는 그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거대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러시아의 공식 경고 성명이 다시 한번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유도무기 기술을 제3국과 공유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수위는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면서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토록 집요하게 경고를 보낸다는 것, 그 자체가 현무칠이 얼마나 게임 체인저인지를 증명하는 역설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에는 경고를 보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일부 언론에서 한국 방산 협력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출처가 어딘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덱스터였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정, 공식 귀환 명령서가 제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덱스터 윌리엄스. 수행 실패에 따른 임무 종료 및 즉각 귀환을 명한다. 저는 귀환 명령서를 출력해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종이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준혁 박사의 문자가 왔습니다. 브래드 씨, 내일 마지막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입니다.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귀환 명령서를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데이터가 아니라 내 두 눈을 믿겠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 사람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이준혁 박사가 데리고 간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방산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도 공장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이미 작업복을 입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도 건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품, 한 나사, 한 용접 자국에 집중하는 손들이 공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기술자들은 매일 이렇습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밤늦게 끝납니다. 부품 하나에도 공차 0.001mm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다들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걸 믿고 전선에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공장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정밀하고 집요하고 멈추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들이 현무칠을 만들었습니다. 한 기술자 옆에 멈춰 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통역해줬습니다. 이분은 1990년대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현무투부터 현무칠까지 다 손을 거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역을 들은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천천히 번역했습니다. 제 아들이 군인입니다. 제가 만든 것을 제 아들이 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공장 한쪽 구석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책상 위에 유리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누런 도면이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979년에 직접 손으로 그린 첫 미사일 설계 도면입니다. 이 공장을 지을 때부터 이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힘들 때마다 이 도면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연필로 그린 선들이 세월의 발에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선명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의 의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겠다는 결심.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이 도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28년 경력의 냉정한 방산 전문가가 서울 외곽 공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준혁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우리 아버지는 이 도면을 그릴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오직 하나만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낸다는 마음. 그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무칠은 그 마음의 열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틀렸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귀한 명령서는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덱스터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역량 재평가 보고서. 브래드 콜터. 2024년 2월. 저는 새벽 4시까지 썼습니다. 28년 동안 써온 어떤 보고서보다 더 정직하게 썼습니다. 제가 본 것을 썼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썼습니다. 편견을 걷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써내려갔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개발 역사의 전략적 의미, 독자 기술 비율 0% 의존에 의해 한국 방산 생산 능력의 실제 수치와 성장 속도, 1979년 이창수 연구원의 설계 도면에서 현무칠까지 이어지는 반세기의 여정, 그리고 공장 구석에서 만난 기술자의 말. 제 아들이 군인입니다. 제가 만든 것을 제 아들이 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숫자가 아니라 이런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진실을 쓰는 손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을 보내면 덱스터와의 관계는 끝납니다. 랜드 연구소 내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내지 않으면 저는 28년간의 오류를 덮는 사람이 됩니다. 지갑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28년의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벽빛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잠든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보고서가 펜타곤에 도달한 것은 워싱턴 DC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왔습니다. 먼저 랜드 연구소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서 읽었어, 브래드. 충격적이야. 좋은 의미로. 그리고 3시간 뒤 국방부 획득 총괄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래드,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 국방장관 책상 위에 올라갔어. 장관이 직접 읽었어. 그리고 오늘 저녁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어. 주제는 한국 방산 협력 전략 재수립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함이었는지 안도였는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감정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준혁 박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썼습니다. 이준혁 박사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래드 씨.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준혁 박사의 아버지가, 그리고 제 아버지가, 두 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총을 들고 이 땅을 지켰고 한 분은 연필로 설계 도면을 그리며 이 땅을 키웠습니다. 덱스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순간 저는 덱스터의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진실의 궤도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지 사흘 뒤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 재검토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 협의 착수. 덱스터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덱스터는 2주 뒤 조용히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거대한 방산 이해관계 뒤에 숨어서 진실을 막으려 했던 사람의 결말이었습니다. 진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회의가 끝난 뒤 국방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역량은 우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숙소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화면 속 국방장관 뒤편으로 이준혁 박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그것이 이준혁 박사다웠습니다. 화려한 감정 표현 대신 조용한 확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현무칠과 한국 방산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에서 협력 타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진행 중이던 한국 방산 협력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계약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경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무칠의 가장 강력한 광고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지 않는 무기에는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그 단순한 진리를 통해 현무칠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푸틴의 경고 성명이 발표될 때마다 한국 방산 관련 주가는 올랐습니다. 역사가 때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광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귀국하기 전날 밤 이준혁 박사와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삼겹살 연기 속에서 이준혁 박사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끼리의 건배였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한 두 사람의 건배였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한국에 또 오실 건가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배울 것이 이렇게 많은 곳을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이준혁 박사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20여일 동안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웃음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알링턴으로 돌아온 저는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모니터 3개, 포토맥 강이 보이는 창문, 매일 아침 6시 반의 루틴. 외형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랍에서 랜드 연구소 아시아 방산 역량 분석 리포트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리포트. 한국 항목을 중위권으로 평가한 그 리포트.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본 것을 쓰는 방식으로. 실패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담긴 바인더들을 봤습니다. 오늘도 실패. 내일 다시. 그 문장의 무게를 이제는 아니까요.
새롭게 작성한 한국 방산 분석 리포트는 반년 뒤 미국 방위대학원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짐 할로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짐, 내가 맞았어. 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브래드, 나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다음번엔 좀 더 빨리 믿어줘.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에는 부끄러움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액자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보셨던 것을 저도 이제 봤습니다. 당신이 느끼셨던 것을 저도 이제 압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강인하더라. 아버지, 그것은 강인함이었을 뿐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세계 최강이 100억 달러를 들고 찾아오게 만든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서울 외곽 공장의 새벽 불빛 속에서 낡은 도면을 바라보는 기술자의 눈빛 속에서 이준혁 박사의 담담한 미소 속에서 그리고 제 아들이 군인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 기술자의 목소리 속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잿더미에서 일어서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환경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최강이 거절을 당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이 기적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가난의 한복판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골 마을에서 맨발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꿈을 놓지 않으셨던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현무칠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경고하고 미국이 배우러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여러분이 마땅히 가지셔도 됩니다. 이 외국인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수치는 정직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와 수치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서울의 한 작은 고깃집에서 소주 한 잔과 삼겹살 연기와 함께 배웠습니다. 그것이 28년 경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해낸 이야기 또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직접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진짜 끝을 보는 나라입니다.